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입니다. 10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어린이날입니다. 뉴스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전면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114일 만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무너진 201동뿐만이 아니고 단지 전부를 싹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화정 아이파크는 8개 동 347가구로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약 6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정이 60% 이상 진행이 된 상황에서 싹 다 없고 새로 짓는 건 초유의 일인데 그만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만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주민들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HDC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낮 12시 3분쯤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km, 고도는 780km로 탐지됐는데요. 어제 발사는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 고도까지만 미사일을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 14번째. 새 정부 출범 불과 6일 앞둔 도발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는 중대한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어제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해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4개월 넘는 도피기간 행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의 인사이동까지 고려해 도피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자수에 대비한 계획도 드러났는데요.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사용하던 전자기기를 추가로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검찰은 포렌식을 거쳐서 도피자금 출처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입니다. 오늘은 절기 이파답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 선이 되겠습니다.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 보이면서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5월 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는 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인데요. 이제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앞두고 보행자 우선 의무를 보호 의무를 준수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 서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지킨 모범 안전운전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을 수 있을지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30%를 넘어섰다. 이제는 보행자가 보호받는 도로로 바뀌어야 할 때. 도로교통법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바뀌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 섰다! 아, 저거 뒤에 차, 뒤에! 바로 지금 진짜 끌고 가도 할 말이 없는. 맞아요. 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네, 안녕하세요.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홍성민입니다. 아, 홍 박사님. 예. 지금 뭐 자신있게 인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2주 연속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제 그동안 길을 모아서 오늘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오늘은 어떤 곳에서 안전 운전자를 찾아볼 예정입니까?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 묵동이고요. 여기에 반드시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죠?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두 가지나요? 예. 첫 번째는 앞에 0, 0이었으니까 다음엔 7이 나올 차례예요.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예. 예, 두 번째 이유가 나오셨네요. 지금 두 번째 이유라고요? 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경위 서명훈입니다. 아, 저희가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과연 몇 분이나 나올까요? 10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10분 이상이요? 예상하는 수치도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는 2020년도 전년 대비 교통 사망사고 감소율이 66.7%나 됩니다. 와, 대단히 큰 수치인데요. 아니, 뭐 비결이 있나요? 우리 중랑구는 그 아이들 등굣길 환경 개선과 야간 보행로 환경 개선 등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되겠는데요? 예,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오면은 저희가 또 그냥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차량용 용품이랑 백화점 상품권 진짜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발 나타나셔서 얘네들 좀 꺼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묵동에서 몇 분이나 나오실지 저희가 한번 그러면 상황실을 들어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찰 장소는 서울시 중랑구의 묵동. 이 거리엔 각종 상가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보행자가 다소 통행하는 지점이며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가 정차하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한 구간이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을 때 출발해야 모범 안전운전자로 인정된다.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실이 미용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약간 단 한 분이라도 나왔을 때 뭐 공약 같은 거 뭐 거실 생각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미용실 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예. 제 머리 색깔 저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있죠? 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예, 근데 저 색깔로 출근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냐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다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오늘 나오시면은 저색 머리에 꼭을 파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하나 얹어서 두 개 하겠습니다. 꼭 안전 운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상황실에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저희가 3회 때는 이제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저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행자 한 분이 서졌어요 앞에. 근데 지금은 다 가죠. 아이고. 안 서십니다. 예. 저 봐봐요. 뒤에 차 뒤에! 지금 편돈대시 2차로가 됐죠, 2차선. 버스를 이렇게 추월해서 가고 있어요. 저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중앙선 침범입니다. 저거는. 중앙선도 넘었고요. 예. 여기 운전자들이 도로를 참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효율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도로인데 그렇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효율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는 겁니다. 또 보행자 건너실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아무도 안 서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건너버렸어요. 건너버리니까 그냥 차들도 그냥 같이 건너버렸어요. 쓰지 않고. 저 차는 지금 아이고. 완전 횡단보도를 막으셨어요. 저 왜 후진을 했을까요, 저기서? 저희 주차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차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 저기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저 차가 못 본 거예요. 어린이도 차를 못 봤어요.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반대 사람들이 위험해요 이렇게 신호를 줬습니다. 어린이도 교육이 좀 필요한 게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를 내려서 건너도록 하고 있는데 네, 따끔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자전거는 내려서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매일 뭐 오전이나 낮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까? 6시에서 8시 사이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예. 가장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가지고요.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그 차도 많고 보행자도 많은데 어두워서 이제 잘 안 보이나 어두워서 보군요. 예, 보행자가.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저녁에 유독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흐를수록 관찰 장소도 점점 어두워지고 슬슬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이제 이렇게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고 이런 보행자들 더 안 보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보행자분들이 지나고 있어요. 아, 차가웁니다. 쓰면 돼요. 쓰면 돼요. 쓰면 돼요. 쓰면 돼. 쓰. 여러 명의 보행자가 횡단하는 상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선 뒤에 일시 정지만 하면 되는데 과연 넘었어요. 예. 아, 지금 정지선을 넘었어요. 서지도 않았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고 있어요. 쓴 줄 알았어요. 쓴 줄 알았어요. 안타깝네요. 예. 저희가 지금 3회째거든요. 3회째 지금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운전자들 그리고 뭐 보행자들 포함해서 뭐 조사하면 92.1% 정도 사람들이 다들 일시정지 의무를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켜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 지금 그때 실제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알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90% 넘었는데 예. 실제 지키시는 분들은 뭐 한 1.4% 정도. 예.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나타나셔도 돼요. 하지만은 저희가 빨리 만나보고 싶으니까 좀만 빨리 와주세요. 좀만. 예. 저는 많이 빨리 와주세요. 많이 만나보려고. 예. 또 보행자 건너실 것 같은데 지금 택시. 예, 잘 섰어요. 그 뒤에 저 차는 섰다. 정지선 뒤에 일단 정지까지는 완벽하다. 이제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섰다! 왜 가? 섰다! 왜 가? 위험해. 왜 위험해? 위험해. 왜 쓴 거야? 사람 한 명 내렸어요. 지금 저기 서가지고. 뭐 같이 타고 있던 분을 뭐 안전하게 내려주신 거겠죠? 맞아요. 너무 안전하게 내려주셨고 같이 이게 타고 있던 우리 승객은 이게 보호를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퇴근 시간도 지나서 차들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게 모범 안전 운전자를 이제 함께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좀 서로에 대한 성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홍 박사님이 김천에서 중랑구를 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약간 시간이 늦었어요. 김천에서 중랑구 올 때까지 모든 신호 다 걸리기 대 과속해서 쑥 오면서 모든 과속 카메라에 다 걸리기. 이 교통을 준수하는 거를 찾는 그런 방송에서 그걸 찍기 위해서 위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랑 성향이 좀 안 맞네요. 그러면은 위반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내려서 KTX를 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나와야 돼요. 이제는 저희가 아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와야 돼요. 예, 이제는 나와야 돼요. 이제는. 차가! 어이구. 어떻게 달리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전혀 줄이지도 않았어요. 예, 오히려 보행자가 보이니까 내가 빨리 지나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속도를 더 내셨습니다. 저 보행자가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배려심이 넘치시는 분이. 어이구. 근데 트럭이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관찰해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자, 보행자가 왔습니다. 찬스예요. 자, 하시면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예요. 멈춰. 찬스예요. 자, 저는 엑스체스 사야 돼요. 관찰 종료를 앞두고 찾아온 마지막 기회. 이번엔 과연 그토록 기다리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맞을지.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보고 완전히 멈춰선 운전자.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일시 정지에 기다린 뒤 출발합니다. 지켰어요. 잡아주세요.
드디어 나타난 모범 안전운전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깐 바쁘신데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준 제1호 모범 안전운전자. 지금 저희가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고 있는데 보행자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섰어요. 가는데 지나가고 있으셔서 멈췄다가 예. 다 지나가고 이제. 어쨌든 방송하네요. 이런 분들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선물을 저희가 지금 3주째 갖고 다니는데 오늘 드디어 처음 조용히 해야겠죠? 처음 이 선물을 오픈하게 생겼습니다. 예,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상품권부터 각종 차량용품까지 알차게 준비한 선물.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가 받을 선물은 차량용 안전 키트 박스. 네, 여기 차량용 안전 키트 박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 박스에다가 넣어놓은 선물입니다.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우리 운전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신호등이 없는 도로는 인명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전 주의해서 운전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드디어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에 1회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예,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저희가 우리 홍 박사님은 머리는 녹색으로 염색을 하고 저는 뽀글머리에 녹색으로 염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와버렸는데 이 공약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그게 카페에서 녹색 음료를 마시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좀 저희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인사드릴지 다음 주에 그 모습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주제는요. 2년 넘게 기다렸다 급증하는 보복 여행입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잘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sunrise.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네,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여행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가면서 달라진 여행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지난 3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풀렸거든요. 와. 그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부터 좀 정리해보죠. 한편의 역사입니다. 이게 네. 되게 긴 스토리이긴 한데요. 네. 처음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일단 상대 국가는 워낙 다양하니까 빼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 무조건 14일간 격리가 돼 있었어야 됐었죠. 네. 그러니까 2주 격리라는 건 상당 기간 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의 사실상 해외여행은 불가능했다. 자, 그러다가 이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서로 방역을 믿을 수 있는 국가들 간에서는 이 자가격리를 해제하자. 이게 이제 트래블 버블입니다. 네네. 마치 버블, 거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행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 트래블 버블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합의한 국가가 싱가포르하고 사이판밖에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고 싶어하는 네. 뭐 뉴욕이나 유럽 쪽은 이제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 20일입니다. 이때부터는 백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접종이 올라가게 되면서 뭐 몽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들은 서로 자유롭게 드나들자라고 했고 자 이제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는 뭐 전 세계가 다 거의 합의를 한 건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다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돌아올 때 자가격리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폭발했어요. 정도입니까?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 직후인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외여행 상품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해외 항공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배나 급증을 했고요. 해외 현지 투어 매출이 무려 16배나 치솟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TV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엄청나게 판매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방송할 때면 다 매진이야. 다 완판입니다. 네. 한 홈쇼핑사에서 그 북유럽 10일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1인당 630만 원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4천 건이 넘는 상담전화가 빗발쳤고요. 26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여행 수요가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억눌렸던 마음 있잖아요. 그 욕구. 그게 좀 맞아요. 폭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거의 그겁니다. 네. 소비도 보복 소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반, 거의 3년간 못 갔던 여행을 이젠 가야 되겠다라는 보복 여행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 여행 예약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에 응답자의 31%가 이제 자가격리 의무가 풀리자마자 떠나고 싶은데 가능한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 네. 여행에 대한 욕망, 열망을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보복 여행 심리가 강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복 여행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에는 코로나19 한창일 때는 네. 보복 소비 이랬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명품 소비를 막 그 엄청났었죠. 여행을 못 가는 보복으로 막 한다 이랬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가설이기도 하고 그러나 분석으로 보면 맞는데 이제 여행을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갔을 때 써야 될 돈들이 실은 명품 소비로 갔다라고 지금 파악하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팬데믹 이전, 코로나19 이전에 분기당 석 달 동안의 해외여행과 여행비로 9조 원 정도를 썼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터지고부터는 3조밖에 이제 못 써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럼 6조가 비었죠. 네. 근데 6조 쓰긴 썼단 말입니다. 네. 어디에 썼나 봤더니 명품 시장, 명품백. 맞아요. 또 최근에 한번 3년 보십시오. 골프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 못 간 돈으로 실은 옮기긴 옮겼는데 이쪽 소비가 명품 소비라든가 뭐 골프 이런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네. 네, 그리고 그 해외여행 트렌드 자체가요. 코로나19 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보다 먼 나라로 떠나자 이런 추세인데 여행 상품 판매 순위 10위권 안에 절반 넘는 6곳이 비행시가 6시간 넘는 장거리 여행지라고 합니다. 지역별 예약자 분석에서도요. 유럽이 68%를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 하와이 북미가 15%, 네. 동남아 9%, 사이판, 괌이 4%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이 2019년 같은 기간에는요. 오사카가 1위였어요. 다낭이 2위, 후쿠오카가 3위였는데 주로 주변 가까운 나라들 판매 순위 10위권의 비행시가 6시간 이상의 여행지는 5위를 차지한 방콕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네. 그 해외여행 못 가고 여행자들이 그야말로 막 그 답답했거든요. 그렇죠.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거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점이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진 걸까요? 근데 이제 많이 기다린 만큼 열정 그것도 네. 굉장히 강해졌다. 맞아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행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정교해지고 철저해졌습니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좀 봤더니 이제 최근 3월이죠. 이제 여행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의 그 예약의 패턴들을 좀 봤는데 3월부터 8월까지의 항공권이 이제 예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거의 4, 5개월치의 내다보고 이제 티켓을 샀다라는 건데 이게 왜 다르냐? 코로나19 이전에는 보통 이 비행기 티켓을 한두 달 후 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좀 즉흥적인 여행이잖아요. 근데 8월 거에 여행 티켓을 샀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멀리 떠나겠다라는 추측과 분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해외 항공 그 구매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2019년에 43%에 불과했던 남성 고객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여성 고객을 앞질렀어요. 역전했습니다. 51% 절반이 넘었어요. 또 50대 이상 고객 비중이 32%에 달하면서 3년 전에 24%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에도 50대 남성이 지금 두 두 분 분 나와 계시거든요. 계시네요. 해외여행 뭐 가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뭐 아니, 계획을 지금은 저도 세우기 힘든데. 네. 시간 여력이 된다면 된다면. 정말 그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 방콕 카오산 로드라는 거리 있잖아요. 카오산 로드, 예. 거기에서 정말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한 달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러고 진짜 그러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장면 제가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세수 안 하고 깨지지 않은 수염 길른 이 모습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철신 대표님은 어때요? 저는 뉴욕이죠.
야, 역시. 제가 원래 뉴요커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을 마음의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 바꾸면 안 돼요? 늦었어, 이미 늦었어. 예. 근데 저희가 제주도라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TV 드라마가 보는 게 있는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네. 볼 때마다 가야 되겠다 곧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수요가 폭발한다는 걸 직접 느끼는 게 진짜 친한 친구가 그저께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괜찮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휴양지 가고 싶긴 해요. 가까운 동남아시아도 좋고 하와이를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요즘 하와이 SNS상에 많이 올리고 해변 막 비키니 입고 막 야 나나나나나 이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가고 이렇게 싶어요. 반바지 티셔츠를 입고도 해외 막 이렇게 하와이 해변 좀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따님하고 같이 왔던데 네. 딸 결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 가려면. 아 그래 리아야 어디 가고 싶니? 아프리카 가고 싶다네. 또 아프리카. 얘가. 야, 멀다. 자, 레드, 선. 이제 깨어나야 돼요. 현실로 네, 돌아와서. 그렇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예약한 곳이 어디예요? 실제로 어디들 그렇게 가요? 어딜까요? 네. 우리가 예측을 좀 깨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5월 이제 여행 플랫폼의 해외 여행률을 봤더니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2위부터 좀 봐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쪽 국가들이 그 다음 순위였었고 네. 이것들의 패턴을 좀 보니까 대부분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장거리 여행 국가였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네. 동남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 그동안 많이 억눌려 참았잖아요. 근데 떠날 때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안 간다. 아예 가려면 한 10시간 이상 날아가겠다라는 장거리 여행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저 시간을 좀 길게 갈 것 같아. 여행. 맞아요. 시간을.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필요하다면 저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한 네. 얘기고요. 저는 문득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못 갔거든. 저는 못 갔거든요. 네. 한복판에 결혼했잖아요. 심할 때. 그러네. 근데 또 못 가요? 방송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맞아. 그것도 그렇긴 한데 아예 저는 꿈도 못 꿨거든요.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은 그 계획 짤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행지를 변경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늦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혼여행 당장 가야 되는데 태국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취소하려니까 위약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미루자. 미뤄서 결국은 드디어 올해 10월에 2년 만에 신혼여행 가자! 하기로 했다고 2년 합니다. 만에. 축하합니다. 예. 네. 이런 분들 되게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사들도 뭔가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이제 여행 수요가 폭발하니까. 네,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자가격리가 완전히 면제되고 나고부터 한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약률이 500% 넘게 폭증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역시 주류층은 신혼여행 네. 떠나는 이제 부부들입니다. 신혼부부들인데 하와이, 괌 이런 휴양 패키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건 우리도 이렇게 들떠 있지만 그런 휴양지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괌 쪽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뭐 가령 사진 작가 팀이라든가 그쪽 가이드들도 지금 함께 들떠 있다라는 풍문입니다. 네. 근데 2년 동안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마냥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들이 맞아.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나누죠. 그 현재 격리 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요. 2차 접종 후 또 14일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돌파 감염된 격리 해제자는 3차 접종 없이도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근데 백신 종류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 인증 백신이면 됩니다. 근데 의학적인 문제로 백신 접종을 못 받았다. 또 뭐 접종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집니다. 네. 또한 PCR 검사 비용이 여행객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려는 그 상대국은 이제 워낙 다양한데 네. 대부분 그냥 백신 맞은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징적인 건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가면 된다라는 몽골이요? 네,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초원이라 그런가 봐. 아, 그래? 말이 그런가? 있어요. 네, 몽골은 뭐 백신 접종 확인서도 필요 없다. 이것만 그래요?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는 들어올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격리는 지금 맞아요. 없어요. 네. 완전 면제지만 자, 그러나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일단은 출국 기준 48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현지국이겠죠. 네.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왔죠. 오자마자 입국 첫날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후 일주일 내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이렇게 돼 있구나. 아직 해야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는 없지만 네. 현지에서 PCR 한 번, 들어와서 PCR 한 번, 신속 항원 검사. 크게는 3번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PCR 비용만 1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국에 입국하려면 PCR 검사가 필수인데 미국 공항에서 검사를 받으면 1인당 250달러였습니다. 가족 4명이 받으면 1,000달러, 100만 원입니다. 최근 미국 여행을 다녀온 김 씨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왜 입국할 때 PCR 검사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요. 미국, 유럽 등에서 신속항원 검사는 20에서 한 25달러에서 50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PCR 검사는 4배 비쌉니다. 100달러에서 200달러.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국내도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판정하는데 해외 입국자들에게는 10만 원 넘는 PCR 검사를 강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적어도 1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PCR 대신에 25달러짜리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인정해달라. 이런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네. PCR 검사가 있고 신속 항원 검사가 있으면 PCR 검사가 진짜 한 4배 정도 더 비쌉니다. 비싸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PCR 검사 대신에 신속 항원 검사로 좀 대체하자 이런 목소리 또 여행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뭐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일단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이제 대체할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정확도에 있어서 PCR 검사 못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점도 네. 또 하나의 그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뀌는 것은요. 오는 6월부터 앞서 제가 3번을 받아야 된다고 네.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현지에서 PCR 한 번 받고 올 때 PCR 한 번, 2번으로 번으로. 신속 항원 검사는 필요 없게 이제 6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네, 6월부터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번거로움도 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우리나라처럼 입국할 때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 음성을 요구하는 네. 다른 나라로 갈 때. 그렇죠. 네. 이 경우 한국에서 그 확인서 등을 영어로 발급받는 비용은 별도예요. 네. 자, 중국으로 갈 때는 PCR 검사 결과 이거 플러스 피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입국 시에 서류 한 장이라도 내야 받아주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관광산업을 주로 하는 여행지 중에는요. 돌아가는 국가가 요구하는 그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괌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영문 접종 확인서, 건강상태 신고서, PCR 혹은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는데 괌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필요한 그 PCR 검사 비용은요. 올해 9월까지 현지 관광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아직도 하늘길을 완전히 열어두지 않은 그런 나라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완전히 열어두지 않은 나라는 조금 있다가 이제 수림 씨가 이야기하고 일단 열어둔 나라 중에서 네. 한번 체계적인 정리가 좀 필요한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PCR 검사 서류, 또 백신 접종 서류, 신속 항원 검사 서류 이게 상대국이 좀 다 복잡합니다. 가령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벨기에, 독일, 유럽 국가들하고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은 거 접종, 네. 음성 확인서 이 2장의 서류를 요구하고요. 반면에 같은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만 맞았다는 걸 보여주면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미국, 호주, 뭐 하와이 이런 곳들은 신속 항원 검사와 PCR이 비싸니까 네네. 와 백신 접종소. 백신 접종 요렇게 약간씩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아직 격리가 필수인 곳도 많아요. 중국과 일본이 아주 강하게 그 입국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4일 격리가 필수고요.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3차 접종 증명서하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도 3일은 필수로 격리입니다. 또 대만 역시 서류가 있어도요. 네. 10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궁금한 네. 게 그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렸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을 상황이 됐을 때 이거 치료비 고액이잖아요. 네. 부담되죠. 네. 근데 이 경우에 모든 국가가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인의 코로나 관련 지원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이탈리아, 호주, 그리스 이렇게 59개국이고요.
치료비를 제외한 병실료 일부만 지원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필리핀 등 60개국, 그리고 여행객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 나라가 미국, 베트남 이렇게 54개국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두려우면은 또 못 가잖아요. 네. 현지에서 걸리면은 진짜 그럼. 미국 그럴 수 같은 데서 있으니까. 걸려보십시오. 네. 병원비가 네, 어마어마하죠. 1,000만 원대 나올 겁니다. $10,000 이상. 그런데 이거는 현재 여행자 보험으로 커버하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특약을 현재 우리가 떠날 때, 출국할 때 여행자 보험 상품에 이제 많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행자 보험 특약 중에 코로나 특약은 치료비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지 국가도 우리처럼 많이 바뀌어서 뭐냐, 치료를 조금 해주고 자가격리를 그냥 넣습니다. 네. 근데 자가격리를 하는 비용은 이 코로나19 특약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국에서 뭐 웬만한 나라들 지금 열흘 정도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호텔 방이든 거기에서 열흘간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식비랑 숙박비. 네, 이 만만치 점은 현재는 커버가 안 됩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본인이 해야 아주 돼요.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요. 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사실 2년 넘게 참았단 말이에요. 여행에 대한 그 마음. 그래서 이제 보복 여행 심리가 폭발을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만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반대로 오고 싶어하는 그렇지. 그런 경우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주요 방한국 21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17.7%가 향후 3년 안에 첫 번째로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일본을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9%로 2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싱가포르, 태국, 미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여행 의향자 중 9%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으로 우선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패턴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의 여성, 또 여성 중에서도 10대, 20대의 젊은 여성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먼저 한국 여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아봤을 때 1위가 베트남이었습니다. 네네. 또 2위가 필리핀, 3위가 일본. 그러니까 저 나라의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 4위가 인도네시아, 5위가 중국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도 한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 중에 44%는 당장 가고 싶다. 올해 안에 한국 가고 싶다라는 의향도 밝혔는데 반면에 무슨 사인이 있을 때 올 거냐. 10명 중 3명은 한국이 완전히 안전한다고 판단될 때 WHO에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약간 걸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은 다 풀렸는데 조금은 그렇지. 다들 걱정되는 남아있다. 거죠. 네. 우리도 오늘 얘기하면서 어디 조금 아직 다 안 풀렸네. 이런 생각이 얘기했잖아요. 들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뭘까? 도대체 왜 오려고 할까? 그 이유는 뭘까? 와서 왜 오고 싶을까? 왜 오고 싶을까? 오징어 먹으려고 그런 거야? 빙고! 이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보고 싶고. 네. 나나나나나나나.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K 콘텐츠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보고 싶은 우리 한류 스타들도 많고 K-팝 스타들도 많고 즐기고 싶은 그런 체험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15.1%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또 한국 문화를 경험해본 외국인일수록 한국 방문 의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명동 갔다가 네. 또 한 번 깜짝 놀랐잖아요. 여전히 뭔가 시장이 맞아요. 그렇죠. 활기를 많이 잃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많이 들어와서 예전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활기를 좀 다시 띄웠으면 좋겠어요. 명동은 지금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국내 관광지도 지금 활기를 찾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MT, 대학생들의 가야죠. 대성리입니다. 네. 대성리가 지금 무려 거의 2년여 만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조금씩 이제 MT로 대성리를 떠나고 있는데 그동안 대성리의 상황 최악이었습니다. 또 70여 개의 펜션 중에 절반이 다 문 닫았고요. 또 그 이상이 또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거의 대성리의 예약률이 120%, 늘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제 국내 지역 이런 명소들도 다시 좀 붐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야, MT 얘기하니까 설렌다. 설레죠.
가방 둘러매 어깨가 아름다워. 맞아.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제주도를 그렇게 또 많이 선호하고요. 서귀포하고 제주 1, 2 다투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서울, 부산, 경주, 속초, 찍고 아하 이렇게 여수, 강릉, 인천, 전주 이렇게 순서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와 제주를 비롯해서 부산, 속초, 여수, 강릉, 인천 다 좋네요. 다 가고 싶은 게 바다가 있습니까? 해변을 거닐고 싶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야, 지금 여행 얘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설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진짜 야, 우리가 여행을 가기나 갈 수 있는 걸까 이랬었는데 이제 뭐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또 설렘 가득한 여행을 진짜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예. 아유, 괜히 설레어 봤습니다.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오늘 주제는요. 제2, 3의 이흔애들 보험 사기 잔혹사입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보험 사건, 보험 사기 사건이 갈수록 진흥화돼 가고 있고 또 잔혹해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보험 사기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경찰학부 교수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거부터 좀 봐야 될 텐데요. 이은혜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그 범인 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 32살 A 씨와 31살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3일에 자신의 집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계획을 모의하고 또 함께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와 조 씨가 숨어 지냈던 그 4개월간 이 A 씨가 도피 자금을 대줬고요. 또 B 씨를 시켜서 고양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준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오피스텔은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 원이 계약돼 있었고요.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또 여기 또 조력자 2명을 또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은혜의 살인 시도 정황이 또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저희가 사건 사고 24시 통해서 살인 미수 정황 몇 가지 살펴봤었잖아요. 네. 낚시터 사건도 있었고 보고의 피 이용해가지고 살인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살펴봤는데 이제 검찰이 추가로 발견을 한 게요. 그 낚시터 사건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윤 씨가 사망하기 1년 전에 그 낚시터에서 이은혜가 윤 씨를 밀어가지고 살해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물에 빠진 그 윤 씨가 막 이은혜랑 말다툼을 하면서 너 나 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 왜 나 빠뜨렸어? 하면서 너 1년 전에도 내 차의 뒷바퀴에 왜 구멍 냈어?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말다툼했던 것을 목격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말로 그 피해자 윤 씨의 차량을 수리한 적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2018년 6월에 실제로 수리한 이력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은혜가 윤 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지 10개월가량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처음부터 이은혜가 윤 씨에 대해서 생명보험 가입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다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은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물론 우리가 헌법상의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은혜는 검찰 수사 당시에도 나 변호사 조력권 있으니까 변호사 없이 얘기 안 하겠다. 입을 딱 굳게 닫고 진술에 전혀 조력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
청구가 되고 나서 구속정 피의자 신문, 우리가 뭐 소위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그걸 하면서 국선 변호인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태도를 굽히지 않고 계속 태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구속된 다음부터 살인 혐의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부인하는 식으로 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구속전 피의자 신문 때 판사님한테 2장짜리 진술서를 냈다고 해요. 네네. 거기서도 다 본건 혐의를 부인했던 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단계뿐만 아니라 이은혜 조연수가 법정 단계, 재판 단계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고요. 지금 두 사람은 국선 변호사가 지정은 돼 있지만 가족들을 통해서 사전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겠어요. 네, 바로 어제였죠. 이 검찰에서 지금 현재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이것을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이걸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지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자기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는 당연히 형량이 더 높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되지 않을까 했었던 것인데 검찰이 이것을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해도 분명히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SNS 대화를 복원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현장 검증을 했던 기록과 주변인 진술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살인에 대한 그런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획 범죄라는 부분을 좀 검찰이 밝혀내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이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또 사고치사로 인정되면서 그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곡살인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보험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통계상으로도 분명히 드러나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적발된 금액만 9,400억 원, 그래서 1조 원에 가까운 그 금액이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문제는 또 범행 형태 자체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점점 더 잔혹한 형태로 우리 계곡살인 사건처럼 이렇게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이고요. 보험살인은 사실은 1년에 뭐 평균적으로 보면 5, 6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뭐 계곡살인 사건 같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수한 사건 같은 경우에 한두 건 정도가 수면 위에 드러나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적발된 금액만 1조 원이면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하면 이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 사기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지금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사고 조작을 하는 경우가 61%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고요. 또 고의 사고가 약 17%, 또 허위 사고가 15%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의 특징은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를 때리거나 사망케 하거나 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또 보험사를 통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사기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 시에 거액을 지금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강력 범죄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살인이나 방화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르는 이런 강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보험 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사기 사건 탑 3입니다. 최초의 보험 살인마 박분례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7년 박분례 사건입니다. 1977년은요, 사실 정부가 보험의 해로 지정을 해서 보험 가입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는 해인데요. 당시에 40대였던 이 박 씨는 보험 가입 그런 설계사였던 친구의 권유로 73년부터 보험을 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친언니 명의로 보험을 들고요. 75년에 이제 제사를 핑계로 해서 친언니 집에 방문을 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친언니 그리고 자신의 형부, 13살짜리 조카까지 모두 숨지게 돼요. 근데 정말 끔찍한 게 이 박분례가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 군에 있었던 큰 조카 명의로 인감을 몰래 만들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게 되는데 당시에 본인이 취득했던 최초 보험료는 1,700여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끔찍한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지금 보험 사기를 한 번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이 박 씨가 남편의 동생 앞으로 또 거액의 보험을 들게 되고요. 4,4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업 이야기로 이 시동생을 불러냈고요. 거기에 이제 독극물이 든 음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해하고 마는데요. 근데 이제 동서에게 보험금을 이제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감 증명을 받아냈고요. 보험금을 끝내 타냈거든요. 근데 이 동서가 이 부분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4,400만 원인데 왜 나한테 400만 원만 주냐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서 동서에게 다시 이 돈은 주게 됩니다. 뭐 정말 충격적인데 네. 그러면 박 씨의 범행은 어떻게 꼬리를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친언니 집에다 불을 냈을 때 보니까 그 군대에 있었던 조카 명의로 인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큰 조카가 제대를 해요. 제대를 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 사망했는데 사망보험을 누구한테 가냐 보니까 내가 아니라 이모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모한테 돌려달라. 이거 왜 가졌냐.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가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를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재조사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게 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건 박 씨가 74년도, 그러니까 1년 전에 자신의 친구를 살해해서요. 보험금의 일부를 타간 정황이 추가로 발견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남편의 본처랑 그 아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또 이렇게 보험 사기를 하려고 시도했던 그 정황까지 밝혀져서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친구며 친족이며 총 5명을 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 씨에 대해서는 1978년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이 됐고 83년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생명보험이 흉악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걸 알린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네. 희대의 사이코패스. 어민숙 사건. 워낙 유명하죠. 또 최근에 이은혜 얘기가 떠돌면서 이은혜를 두고 제2의 어민숙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잖아요. 네, 이은혜와 어민숙 사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비슷한 요소가 너무 많은데요. 먼저 일명 엄여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어민숙 사건입니다. 2005년 4월에 어민숙이 이제 강남경찰서에 잡혀오는데요. 이게 처음에 살인 혐의로 잡혀온 게 아니었습니다. 방화 미수 혐의로 잡혀요. 근데 이 내용을 경찰서에서 들여다보니까 주변에서 희한할 정도로 이상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여동생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동생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제 다른 죄들을 수사하던 경찰이 밝혀낸 바가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람이 7명이나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엄여인 어민숙 사건인데 누가 희생양이 된 거죠? 먼저 이 엄여인이요 2번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2명을 다 살해했어요.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한 뭐 살해 수법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다양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대표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를 실명시킨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했고요. 흉기로 몸을 찌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들이 당시에 다 젊었어요. 20대 남편들인데 이런 상해를 계속해서 당하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20대 나이 때 숨졌고요. 엄여인은 그들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수령을 했습니다. 네, 앞서 남편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 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던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고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참 치밀한 게 그 시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죽은 남편과 영혼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치밀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사실이요. 그 후에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게 뭐 남편도 내 가족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다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범행 대상이 다름 아닌 이 엄여인의 친엄마였어요. 그 친엄 2003년 이제 7월에 엄 씨가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서 이제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이거 몸에 좋은 음료수니까 마셔보세요 하고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엄마한테 건네요. 엄마는 딸이 건네주는 거니까 이제 마셨는데 바로 잠이 드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어머니의 양쪽 눈을 실명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몇 달이 또 지나지 않아서 네 번째 범행 대상을 찾는데 그게 다름 아닌 친오빠였어요. 그래서 같은 해 11월에 오빠한테도 오빠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술에 또 이제
수면제를 수면제. 타서 네. 예, 잠에 취하게 한 다음에 또 오빠의 두 눈을 양쪽 눈을 실명시키고 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거잖아요. 네. 다쳤으니까. 근데 오빠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링겔 안에 이제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야, 정말 끔찍하고 이건 뭐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사치와 향락에 젖어 살던 어민숙은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이 가족들이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간다라고 오빠하고 동생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자신의 거짓말이 이제 들통날 것이 무서워진 거죠. 두려워졌기 때문에 이 오빠와 동생을 살해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엄 씨는 그 실명한 오빠에게 또 수면제를 탄 주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들게 하고요. 거기서 이제 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였는데요. 다행히도 이 둘은 사망하진 않았지만 크게 중화상을 입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 씨는 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보험사로부터 2억 4천여만을 받아냅니다. 아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꼬리를 밟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 화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 여인이 당시에 거주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강 씨한테 잠깐만 좀 당신 집에서 거주할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강 씨의 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가사 도우미 강 씨도 잠깐만 있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차일피일 나가질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빨리 집을 안 비워주냐, 좀 빨리 집을 비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뭔가 사고를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에 분노를 느끼고 강 씨의 집에다가 불을 냅니다. 불을 내서 이 사고로요. 강 씨의 남편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요. 네. 사망하고 이 강 씨와 강 씨의 자녀들은 화상을 입게 되고요. 끔찍한 게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쨌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인데 네. 이 정도에 또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 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 계단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다가 걸려서 결국에 경찰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하네. 네.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엄 여인은 총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한 거예요? 그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요. 그 사망한 사람이 3명, 또 상해를 당한 분이 4명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5분이 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꼼짝 못하게 실명을 시키고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범행 수법이 굉장히 좀 잔혹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범행으로 6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냈고요. 네. 결국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들으면서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어민숙이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역대 흉악범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강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들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민숙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이코패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가 이제 PCL-R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40점 만점의 척도로 이제 그 구분을 합니다. 근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엄 씨가 40점이 나왔어요. 네. 만점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로버트 헤어가 개발한 PCL-R의 어떤 문항을 보면 거짓말, 기만성, 충동성, 또 죄책감 등을 측정하는데 참고적으로요. 연쇄살인마였던 유영철이 38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경우는 29점, 또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경우는 25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치는데 어민숙 같은 경우는 40점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분명한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도대체 엄 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환경에서 자랐으며 이게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엄 씨가요. 허영심도 심하고 사치가 대단히 심했고 집착도 되게 강했다고 해요. 그런 모든 면들이 결국엔 이렇게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민숙의 외모가요. 정말로 뛰어났대요. 연예인 뺨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외모를 가졌지만 속은 딴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문제아로 딱 낙인이 찍혀서요. 심지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른 친구의 돈을 훔쳐서 강제 전학까지 당하기도 했고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도 가리지도 않고 물불도 가리지 않는 그런 행태를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보였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 나와 가장 가까운 진짜 내 친어머니와 친오빠까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니까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도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목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해치는 이은혜와 어민숙은 확실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닮은 구석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좀 비슷한 범행 유형이 아니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혼자 범행을 했던 단독 범행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요. 또 주변인들, 특히나 이제 자신이 범행 대상으로 삼기 편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은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범이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그런 특히 이제 남성 공범들이 조력자로 도와줬던 부분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은혜 같은 경우는 한 그 9년간 남편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계속 월급을 자신이 뜯어먹은 거죠. 한마디로 나쁜 얘기를 하면 뜯어먹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살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큰 마음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민숙 같은 경우는 1976년에 검거될 당시에 겨우 29살, 그러니까 6년생으로서 2005년에 검거됐는데 그때 당시에 29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은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1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둘 다 젊은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보이고요. 또 두 사건 모두 남편이 피해자라는 점이 있고요. 또 보험금을 노리고 또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였고요. 또 좀 사치가 심했던지 낭비가 심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어민숙이 아니냐, 이은혜를 두고 혹은 이은혜 사건을 보면서 어민숙을 떠올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끔찍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덤에서 꺼낸 단서인데 포천 농약 연쇄 살인 사건. 아우, 이건 또 뭐예요? 어떤 사건인가요? 40대 중반의 노 씨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요. 전 남편과 또 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의 딸까지 병들게 해서 보험금을 10억 원 정도 이상 수령을 했던 사건입니다. 노 씨의 살해 수단은 뭐였냐면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 씨의 범행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시계를 좀 돌려서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살인 사건은 2011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김 씨의 집에 찾아가서 맹독성 제초제가 들은 음료수를 몰래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 전 남편 김 씨가 모르고 음료수를 탁 마셨는데 바로 구토라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뭐 외부에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고요. 사인도 뭐 다발성 장기부전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저항을 했거나 이런 외상흔도 전혀 없고 또 당시에 가족들이 이 친구가 빚이 좀 많았다 이런 참고인 진술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는 이 해당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노 씨는 남편 앞으로 가입했던 4건의 생명보험에서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이렇게 쉽게 이제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넣었으니까 여기서 그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계속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2012년 그 노 씨가 이제 재혼을 합니다. 이듬해 시어머니 홍 씨에게 농약을 먹은 자양 강장제를 먹여서 이제 숨지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엔 재혼한 남편 이 씨에게도 국에 농약을 타 먹여서 살해했는데요. 이미 한번 시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 발각될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법을 사용합니다.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수개월간 그 국이나 자양강장제에 농약을 조금씩 섞어서 먹인 거죠. 서서히 병들게 한 거죠. 그래서 노 씨의 계획대로 병원에서는 이제 홍 씨와 이 씨에 대해서 이제 폐렴으로 단순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 통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 씨는 이때도 보험사 이제 3개로부터 5억 3천여만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네, 3명을 살해한 노 씨의 다음 범행 대상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대상이 친딸이었다 그래요? 맞아요. 이 노 씨가 첫 번째 남편, 전 남편이었던 김 씨 사이에 20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한테 2014년 7월에
농약을 음식물에 타서 딸을 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딸은 이 음식물을 먹고 3번이나 쓰러져요. 다행히 친딸은 뭐 목숨은 건지긴 했지만 평생 그 농약 중독 후유증을 안고 아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딸의 인생과 맞바꾼 돈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딸 보험금으로. 얼마나 드러났을까?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겨우 이번 보험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딸을 평생 이 후유증에 시달리게 산 것에 대한 대가가 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 아니죠. 됐습니까? 이거 네. 엄마 아니죠. 악마죠? 네, 네. 네. 근데 노 씨의 범행 행각은 어떻게 꼬리를 밟히게 된 거예요? 그 노 씨가 이제 2년 동안 가족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가 의심을 하고 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히게 됐는데요. 경찰은 노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또 현 남편, 시어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을 하고요. 수사를 벌이게 됐는데 결국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사망한 지 1년 반이 지난 피해자의 시신을요. 무덤에서 꺼내서 부검을 했다고 네. 해요. 맞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수사 단서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러니까 노 씨가 재혼한 그 남편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모두 다 폐렴으로 사망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령이기 때문에 폐렴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남편은 젊었거든요. 네. 젊었는데 어떻게 같은 질병으로 이렇게 비슷한 증세를 보이면 사망하지? 라고 경찰은 의구심을 품고 이 사망 진단서와 의료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초제, 이런 독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쭉 이제 전문가가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맹독성 제초제에 중독돼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네. 하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되는 그리고 의심이 되는 이 농약엔 특정 성분이 있는데 굉장히 약성이 독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신에 남아있거나 혹은 시신 주변에 있는 흙에서 그 성분이 발견될 수 있다. 요런 단서를 준 거예요. 근데 경찰이 좀 난감했던 게 이 살해됐던 피해자 3명 중에 2명은 이미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신은 이제 매장이 됐는데 매장된 지가 1년 반이 지났기 네. 때문에 경찰로서도 조금 난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여러 차례 유족을 방문해서 한번 시신을 꺼내서 부검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정말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서 부검해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말했던 그 농약의 그 특정 성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를 통해서 농약을 이용한 독살이구나라는 점이 입증이 된 겁니다. 네. 그야말로 묻힐 뻔한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네. 범행 동기는 역시 돈인 거예요. 맞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 씨에 대해서 지금 범행 동기를 조사했는데 노 씨는 계속 주장을 했어요. 나는 이 범행 동기가 돈이 아니다. 난 결코 돈 때문에 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다고 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으로 뭐 귀금속과 명품을 계속 샀고요. 또 쇼핑에 많은 돈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겨울에는 거의 매일 스키를 탔다라고 하는데 스키를 워낙 잘 타서 강사 생활도 했다고 했고 이 지금 구속되기 전에 그 강사 대회를 나가기로 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키를 좋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과 워낙 유사하다 보니까 범행 수법이 좀 잔혹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엽기적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고 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봤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 씨가 이제 경찰에서 전 남편은 2008년에 이혼한 뒤부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자기 범행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또 재혼한 남편의 어머니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범행을 멈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 씨는 결국은 살인과 살인미수, 존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뒤흔든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3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사건은 결국은 사치였다. 사치가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 네. 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977년에 한 신문에서 박분래에 대해서는 사치와 낭비가 몸에 밴 사람이었고 항상 돈을 좋아했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또 평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그런 어민숙에 대해서는 범죄로 타낸 보험금으로 쇼핑을 계속했고요. 또 이 모든 돈들을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 씨 같은 경우는 또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고요. 또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명품을 구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는 어떤 특정한 전형 이런 게 있나요?
무엇보다 필요 없는 사망보험금을 많이 든다라고 하면 일단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사람이 보험을 드는 거는 뭐 저축이라든지 뭐 연금, 암보험, 실손보험, 필요한 보험 위주로 드는데 이런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 사망보험만 들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좀 이상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렇게 권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큰 보험에 가입했느냐.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살인 사건의 의혹에 있는 그런 이은혜 같은 경우도 보험료를 계속 연체했다라고 해요. 연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치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 명의로 든 그 생명보험 3건은 계속 유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왜 보험 가입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보다 엄격하게 사전심사를 하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1년 동안요. 1년간 보험이 청구되는 건수가요. 800만 건이라고 해요. 이 중에 혹시 보험 사기 아니야라고 의심되는 건 그중에 5건에서 10건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건수나 금액에 비추어 보면은 그 비중이 높지 않고요. 보험사 입장에선 사실은 오히려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뭐 어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보다는 뭐 100원을 받으면 진짜 150만 원을 오히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명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훨씬 이득인 거죠. 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면요, 이 고객들이 보험사에 횡포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험 가입 자체를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 알아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더 걱정은 이게 늘어나고 있고 또 보험 사기를 일으키는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다. 네, 더 잔혹해지고 있고요. 걱정입니다. 자,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다 일어났을 텐데 자고 있는 아빠들 빨리 일어나세요. 오늘 날 너무 좋아. 데리고 나가야 돼요. 오늘 날씨 정말 좋고요. 재용 MC도 오늘 고생 좀 하시겠어요? 나가야 됩니다. 네. 좋은 날씨 속에 저도 오늘 길거리 다닐 때 아이들 웃음소리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